반갑습니다.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조혜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수능국어 초속 다지기 강좌 안내를 위해 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어떠한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진행되는 고2 정시 집중반 강좌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강좌 소개를 드리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저는 방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정리를 잘하는 사람. 이제 방정리를 못하는 사람은요, 물건들이 어지러져 있을 때 그 물건을 그냥 수납 공간에 넣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우겨 넣고 정리 끝 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죠, 사실은. 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지문을 읽어나갈 때 이 지문 속의 정보들을 각각의 자리에 맞게 배치하고 배치하지 못하고의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읽을 때 이거는 기억할 정보다, 아니면 이거는 이해할 정보다, 이건 표시 남겨야겠다, 이건 메모 남겨야겠다, 각자 자리에 맞게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기억하려고 하면 지문 독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정리를 막 잘하는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정보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지, 그 정보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기억해야 되는 건지 표시해야 되는 건지 메모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고1 또는 고2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요즘 이제 국어가 중요하다, 국어가 많이 어렵다, 요즘 정시에 있어서 국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이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국어 공부 되게 시작하기가 막막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국어는 크게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원하는 성적 구간에 안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영역별 지문 독해법과 선지 판단법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국어라고 해서 그 과목의 성질이 다른 과목의 성질과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 예를 들면 수학을 예로 들어보죠. 수학을 공부할 때, 문제를 풀기 이전에 뭐부터 공부하죠? 개념부터 공부하죠. 공식과 개념을 먼저 다 잡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방법까지 다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낸단 말이야. 그거 없이 그냥 문제에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풀리지는 않아요. 탐구도 이건 마찬가지일 거고, 영어 같은 경우도 구문, 문법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어휘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달려든다 해서 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어는 여러분들이 한국말이다 보니까 그냥 뭐 한국어인데 읽으면 되지 않나? 판단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그날 컨디션이 좋아? 그럼 답이 잘 찍혀. 컨디션이 안 좋아? 답이 안 찍혀요. 그날 감에 따라서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할 거잖아요. 국어를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맨날 그냥 그날 감에 의해서만 점수가 좌지우지 되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공부를 했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초 개념을 잘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 개념. 여기에서 기초 개념이라 함은 방법론인 거죠. 지문을 독해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선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이걸 정립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정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평가원 기출을 싹 다 보는 겁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이 평가원 기출을 작년도 수능까지 쫙 보면서 평가원이 일관적으로 이러한 독해를 수험생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발견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뭘까?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평가원 기술을 싹 다 뒤지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왜? 우린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할 게 많거든요.
게다가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보려고 해도 그 내재되어 있는 논리들, 패턴들, 일관적인 규칙들을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난 이미 국어를 잘한다면 그게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국어를 못한다면 그게 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은 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에 수능 기출을 보면서 얘네들이 요구하는 독해는 이거다. 요구하는 선지 판단 기준은 이거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전수받고 그 개념을 토대로 그 체계를 토대로 어디로 가? 평가원 기출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개념, 방법론들을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맞게끔 방법론들을 조금씩 수정, 보완, 또 적용하면서 체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이건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수영을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수영도 그냥 여러분들 갑자기 물에 뛰어든다고 수영이 잘해지진 않잖아. 애초에 뭘 배워야 돼요? 처음에 자세를 배워야 돼요. 자세.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쉴 수 있고 효율적으로 쉴 수 있고 발은 물장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팔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세를 일단 배운다고. 그 자세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요. 실제로 물에 들어서 그 자세대로 방법대로 수영을 해보셔야지 수영 실력이 느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에다가 저한테 배운 방법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뭘 키워야 돼? 정확성을 키워야 돼요. 문제를 푸는 정확성을 키워야 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국어 문제 풀 때 확신 있이 푸는 문제가 거의 없죠. 맞을 것 같아서 고르지 이거 무조건 맞아는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국어 수능 국어 모의고사 풀 때 문제를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국어 너무 시간이 맨날 부족해요. 문제를 풀 때 항상 속도가 너무 느려요. 저는요 속독이 안 돼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속도의 문제, 시간 부족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거죠. 근데 있잖아. 실상 들어가 보면요. 그건 속도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확성이 없는 겁니다. 지문을 읽어나갈 때 정확한 독해를 못하니까 계속 의미 파악을 못했고 계속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도 선지 판단의 기준이 정확하게 안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맞는 선지인지 틀린 선지인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계속 돌아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당연히 말릴 거고요. 속도는 당연히 안 나겠죠. 그러니까 시간 부족의 문제의 90%는 어디에서 해결해? 정확성의 문제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에서 훈련을 계속 하면서 계속 정확성을 쌓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한 10% 정도 남은 시간 문제, 실전 문제를 이 3단계 학습 과정에서 극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성을 아무리 키우더라도 80분 동안 이 평가원이 내는 시험지 45문항, 국어 45문항을 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45문항을 푼다는 거 낯선 문제란 말이야. 그걸 이제 수능 1교시에 맞닥뜨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비기출입니다. 비기출. 왜? 평가원 기출은 이제 많이 본 상태거든. 낯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전 흉내를 내기가 힘들어요. 왜? 다 아는 지문이고 다 아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낯선 글을 읽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키워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설 문제라던가 EBS라던가 교육청 문제라던가 사관학교, 경찰대 기출문제를 싹 다 끌어 모아서 이때는 약간은 양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평가원 기출은 좀 깊게 들어가서 분석해 냈다면 이 비기출에 대해서는 양치기로 조금 승부를 보면서 체화를 하시는 거예요. 80분 동안 45문항을 풀어내는 연습을. 그러면서 이제 실전 훈련까지, 실전 능력까지 키워내시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1번 방법론을 세운다. 2번 정확성을 키운다. 3번 실전 능력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법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한테 배울 수 있을까?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국어 초속 다지기 강좌는 전반적으로 파트 1과 파트 2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파트 1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6회로 진행이 될 거고 잠깐 휴강을 했다가 파트 2로 이어질 강좌입니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1, 2, 3회차 때는 독서, 과학기술, 인문철학,
사회문화, 제재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갈래별로 현대소설, 현대문문, 고전소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초기에 접근법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회차 때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리뷰 테스트를 볼 겁니다. 리뷰 테스트.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이제 앞에 것들을 정리도 할 겸 실전 얘기도 할 겸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그걸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부수적으로 여러분 이 다음이 이제 직후에 9월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구모에 대한 대비도 되겠지요. 그리고 나면 5회차 때는 이제 9월 모의고사가 실시된 이후에요. 근데 이제 고1 이 9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왜? 주관하는 집단이 바로 교육청이니까요. 중요한 건 고3 9월 모의고사예요. 고3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이거든.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저와 같이 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저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맛보기를 5회차 때 진행을 할 거고 6회차 때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제재별 접근법을 배웠기 때문에 논리 구조별 접근법을 배울 것이고 문학 같은 경우는 갈래별 접근법, 남은 고전시가 접근법을 배울 것입니다. 네, 이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꽤 어려운 기출들을 보기는 볼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그 고난도 기출을 이제 마스터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고난도 기출이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입니다. 목표점이라고. 고3이 끝날 때쯤, 수능이 다가올 때쯤이면 그것들을 마스터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목표점을 마련해 놔야지 아 평가원이 힘을 준다면 여기까지 힘을 주는구나.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까지 어려워지는구나. 그거를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잡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조금 어려운 기출들을 마스터하는 건 아니지만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는 이제 매주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 수록했다. 이제 시중의 해설서랑은 시중의 기출문제집이랑은 조금 양상을 달리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제별로 고난도 조금 어려운 것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가원 기출 수록했고요. 실전에서 지문 독해하는 과정이나 선지 판단하는 과정들을 다 상세히 수록을 해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시중의 해설서들은 대부분 이제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오답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답을 설명할 때 이 선지의 근거는 이 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요 뭐 나쁜 해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도움되는 해설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 실전에서 모의고사 풀 때 모든 선지의 모든 문장 근거를 다 찾아다니지 않잖아. 실전에서는요 생각을 통해서 쳐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생각의 과정이 뭔데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상세히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문 독해할 때 드는 생각, 선지 판단할 때 드는 생각들을 국어 잘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여러분들이 엿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요한 독해 포인트, 판단 포인트들, 그리고 필요한 배경 지식, 그리고 사고력 훈련을 위한 추가 변형 문제들까지 싹 다 수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한 주 한 주 헤쳐나가면서 와 이게 국어가 쌓이는 느낌이 든다. 문제를 풀어나가고 분석해 나가면서 실력이 쌓여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이거는 이제 수업에서는 안 다뤄요. 이 교재는 수업과 과제 때 다 다루지만 이 교재는 과제 때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과 연계되는 지문들 넣어놓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쓴 해설과 저의 이제 사고 과정과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고를 교정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수능은 내신과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내신은 그냥 좀 대부분이 이제 외우는 느낌이지만 수능 국어는 한 문장 한 문장 선지 하나하나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3 이제 N수생이라면 제가 이 문워크 워크북을 되게
철저하게 하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초속 다지기잖아. 초속 다지기. 그러니까 막 딥하게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구나. 분석의 토대를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토대가 쌓아지면 이제 조금 있어서 고3이 되었을 때 남들이 기출 분석을 똑같은 시간 동안 해도 여러분들은 기초 토대가 잘 쌓여진 상태이니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기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교재 목차입니다. 그래서 수업 때 다루는 지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간 데이 1, 데이 2, 데이 3, 데이 4, 데이 5까지 매일 어떤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우왕좌왕하지 않고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독해 과정 이렇게 상세히 수록을 해놨다고 했죠. 매 문장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펼쳐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면서 지문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독해 포인트라고 해서 독해할 때 중요했던 요소들까지도 써놨어요.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 아래마다 그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들을 사고 과정들을 상세히 수록을 해놨으니 이걸 보면서 실전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추가 변형 문제들을 수록해 놨어요. 이 문제들은 뭐냐면 원래 평가 문제는 여러분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만으로는 훈련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들을 묻는 디딤큐들을 중간중간 실어놨으니 여러분들은 이걸 풀어나가면서 평가원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요구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매주 실전 테스트를 응시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내가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또는 좀 내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응시를 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아까 보셨듯이 데이 1, 데이 2 이런 식으로 매일 과제가 부여가 될 텐데 그 과제를 수행한 걸 저한테 매일 인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연락처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 수행한 것을 인증한 걸 보면서 이제 1대1로 부족한 지점들 피드백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내가 1대1로 좀 과외받는 느낌으로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이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수업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수능 국어는 혼자 공부해도 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근데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온다면 수업에 있어서 얻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 저는요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한다 생각을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수학 시간이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거잖아요.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공식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엄청 힘들게 구했을 겁니다. 되게 연구를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공식을 아니까 바로 빗변의 길이가 튀어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수능 국어가 그냥 내가 모르고 볼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 방법과 체계를 잡고 보니까 되게 쉽게 풀리네, 이러한 느낌을 얻어가시길 저는 목표하면서 이 강좌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본 강좌에서 만나보면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들 준비했으니까 본 강좌에서 보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때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사회탐구 영역 경제 과목 강의를 하고 있는 조성수입니다. 이번에 여름방학 맞이해서 이제 8주 완성 경제 수업을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왜 8주냐를 말씀드리면 아마 1학기 때 경제 이미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내신 수업을 학교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야, 이거 경제 8주 만에 완성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미 1학기 때 겪어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경제라는 과목이 아마 상대적으로 사회탐구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있는 편이란 게 뭐냐면 뒤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용 자체는 암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없는데, 진짜 의외로 없는데, 그걸 응용하는 문제들의 유형이 약간 좀 처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쉽게 말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당황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식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를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의 범위에 관련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식의 문제로 형태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 8주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 2학기 때 배우시는 내신 내용까지 통틀어서, 그리고 1학기 때 이미 배우셨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뭐 수능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빈출되는 부분들, 이런 거 짚어서 문제까지 같이 보는 식으로 했을 때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독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1학기 때 내용을 정독하셨지만. 자, 그리고 확실한 성적 향상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경제라는 과목 자체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해서 맞추시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거 위에 논리적으로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해내시면 정말 의외로 최신 트렌드의 유형의 문제들만 잘 섭렵하신다면 의외로 정말 쉽게 이게 이렇게 어려웠었나?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네, 순간적으로 정말 문제 성적이 오르실 겁니다. 학교 성적이요. 네, 물론 수능도 그렇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양력이고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경제 과목의 특징. 네, 첫 번째 질문부터가 딱 핵심이죠. 어렵지 않나요? 네, 이미 1학기 때 하셨으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자,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려웠냐? 라고 하면은 앞에 내용이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과목들처럼 제가 다른 과목도 하기 때문에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타 과목과 비교해 봤을 때 앞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점점 앞에 있는 내용이 점점 살을 붙여서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 앞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신에서 기말고사 때 한 10문제, 물론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1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10문제를 골고루 물어보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요공급 곡선 문제가 뭐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왔다. 근데 사실 수요곡선 문제는 어때요? 네,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주구장창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수요곡선이 약간 애매하지만 다른 문제 다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괜찮았어. 근데 막상 2학기 가니까 이게 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이 붙여서. 다른 부분들은 거기서 끝나더라도 수요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용에 살이 붙어서 더 어려워집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렵다는 것이 막연하게 경제라는 과목이 어려워 이렇게가 아니라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것이니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1학기 때 혹시라도 내신 성적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좀 미진했다 이러셨다면 이참에 확실하게 본인의 약점을 보완을 하셔서 여름방학 때 그래서 2학기 내신 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아닌 논리로 푸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수업 중에도 이제 뒤에 가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업 중에 계속 관련된 내용을 관련된 문제와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문제가 난이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내신은 어떻게 하겠지만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수능까지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상 내신으로 경제를 선택하셨던 분들이라도 수능까지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의외로 많은데 자,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보고 계신 바로 그 내신 문제들이 바로 수능 문제들입니다. 자, 의외이실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최고의 참고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수능 문제예요. 기출 문제.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EBS 교재를 부교재, 거의 주교재처럼 쓰시는 분들도 학교들도 사실상 그걸 쓰는 이유가 뭐예요? 수능 기출 문제를 응용하거나 변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은 이미 내신 문제를 통해서 비록 그 단위가 뭐 1년 동안 배우는 거든 아니면 1학기 때 이미 경제를 다 몰아서 다 배우시든 간에 결국은 이미 보신 문제들은 수능 문제를 참고해서 낸 겁니다. 그럼 난이도가 똑같나요? 네, 실제로 더 어렵기도 하고요. 똑같기도 해요. 약간 요즘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신 문제가 더 어렵죠. 네. 뭐 직감하시는 분들 바로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걸 분명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뭐 그러면 내신하고 수능도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이니까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하는 말이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고요. 자, 요게 이제 경제 과목의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수능과 내신 문제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수능하고 내신, 자, 경제라는 과목은 사실 대학가에 가시면은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 원론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얼마든지 자연과학 캠퍼스 가시더라도 인문과학 캠퍼스에서 그걸 들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능에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는 순간 그건 바로 대학교 1학년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경제 문제의 수준은 정해져 있다. 그걸 넘어서는 순간 아무도 못 풀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 2024년이잖아요. 처음에 수능에 경제라는 과목이 나왔던 2004년 어땠는지 아세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경제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게 차츰 고쳐져 가지고 지금은 딱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초반에 이미 정해졌었던 어떤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경제라는 과목에 대한 그 어렵다라는 그게 이제 너무나도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미 20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자, 그리고 경제 과목의 장점입니다. 자, 단점은 내용이 타 과목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첫 번째는요. 말장난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 내신에서의 표현들이 그대로 수능에서도 나오고 모의고사에 나오고 학평에도 나옵니다. 뭐 표현을 살짝 바꿔가지고 같은 말인데 다른 듯 어휘 장난치고 이런 게 절대 없어요. 네, 무조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에 새로운 표현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면 요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데 뭐 저 넘사벽처럼 어렵다 그런 게 아니고 어렵긴 어려운데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어려운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표현을 찾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내신 공부하면 봤던 그 표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최근의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수능 문제에서 특히나 경제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내신스럽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아마 소식이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에서 교수님들이 내시는 경향이 좀 없고 현지 교사분들께서 내시는 문제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신 그 문제들 유형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딱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둘째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난이도 좀만 올리는 순간 갑자기 경제학 원론에서 대학교 1학년 문제가 돼버리니까 물어볼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나오는 문제 형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7월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3, 4, 6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오답률이 높았어. 대충 보니까 이것만 내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이게 딱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내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만 잘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동기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만 잘 파악하시면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잘 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최신 트렌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셋째 등급이 떨어지기 어렵다는 얘기는 좀 의아하게 들리실 텐데 자,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학생들이 만만하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네,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터넷 좀만 뒤져보시면 뭐 사탐은 뭐 1개월, 2개월만 준비해도 충분히 1등급 받아야 뭐 이런 이상한 수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재수생일 수도 있고 반수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절대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투자한 시간만큼 반드시 등급이 돌아옵니다.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차츰차츰 계단처럼 쌓아 올려서 보통 동기들이 다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섭렵하셨다. 그러면 딱 그 순간부터 그 등급이 고정됩니다. 위로 고정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내용도 또 한 단계 올라가시면 또 거기서 또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율, 뭐 국제수지, 경상수지, 국제수지, 경상수지 이런 내용도 이제 2학기 때 배우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잘 해놓으시면 사실상 등급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이 뭐 고3 돼가지고 막판에 뭐 한 6개월 남겨놓고 새로이 진입하는 학생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여러분이 등급을 잘 만들어 놓으셨다. 수능에서 모의평가에서나 그러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 웬만해서라는 얘기는 펜을 놓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난 이 과목 완료했어 이러면서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모든 과목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기 딱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딱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교재를 가지고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추가로도 자료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내신 2학기 내용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과의 간극, 시간적인 간극을 좀 줄이고 그리고 무엇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고 1학기 때 내용이 왜 중요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1학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따다닥 잡히실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주요 학교들 강남 8학군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 문제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자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문제 자체의 수준을 낮추려고 하지 않죠. 정말 기가 막히게 새롭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따로 그 학교들 문제들을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잠재적인 경쟁자,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에 어려워하고 있구나. 난 이거는 쉽구나. 이걸 애들이 어려워하고 있어? 난 좀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방향은 옳게 가고 있는데 얼마나 속도를 내야 되느냐를 가늠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접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학기 중에는. 그거를 이제 방학 때 역대 모의평가 기출문제 등을 범위별로 제공을 드려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도 받고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제가 따로 클리닉 시간을 마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좀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고 하느라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하고 말하면 뭐하지만 여러분 평일이나 주말에 물론 수업 끝나고 나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럴 때 오전 2시까지는 제가 카카오톡으로 질의응답을 드려요. 보통 질문하는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이제 문제를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어떤 보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해설을 봤는데 여기가 이렇다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래프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걸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카카오톡도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그려드리고 질의응답 해드립니다. 어떤 사소한 것이든지 무조건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게 정말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외인데요. 뭐냐면 그냥 여러분 요 앞에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물론 당연히 공부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질문하시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 나 예전에 이거 질문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답변 들었었어. 그럼 이거 그때 이랬는데 이게 답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암기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 사고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때 그걸 해결했었다는 것을 기억에 남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은 아무리 어이없는 거라도 경제 관련해서요. 어이없는 거라도 질문을 꼭 해주셨으면 해요. 질문이 곧 여러분 최고의 학습 방법입니다. 물론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질문합니다. 수업 중에는. 자,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이제 9월 초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회차, 5회차쯤에는 수업에서 제가 이번 모의평가에 현재 2024년에 트렌드 3, 4, 6월 요 트렌드 7월까지 해서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고 역대 오답률 1, 2, 3위가 어떤 문제들이었고 이런 걸 제가 드릴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또 문제를 제가 변형해서 드릴 겁니다. 20문제 정도를 실제 시험처럼. 그러면 그거 문제 풀어보시면서 제가 강약을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건 물론 이 영상 보시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께도 드리면서 부모님께도 여러분 부끄러우실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수업 중에서 제일 최고의 고3 학생한테 들었던 명언은 뭐냐면 사실 시험 보는 학생은 고3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은 이제 저도 책임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그때 그 학생들 중에 고3 학생이 제일 저한테 줬던 피드백이 뭐냐면 오히려 지금 틀려서 다행이다. 난 지금 이게 틀렸기 때문에 이걸 질문할 수 있고 따라서 수능 때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최고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점을 보인다는 거, 질문을 한다는 거 그건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최고의 태도인 겁니다. 오히려 지금 틀리는 게 나아요. 나중에 틀리는 것보다. 시험 때 틀리는 것보다 그 전에 틀려서 저한테 확실하게 매듭 짓고 가시는 게 확실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 분석 드리고요. 자, 그리고 후속 강좌는 이제 2학기 내신 대비해서 이제 총정리하는 거 있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제 지금 고2시니까 겨울방학이면 12월 이제 중순이나 말에 기말고사 끝나시고 나면 바로 이제 고3 모드 들어가시잖아요. 고3 모드. 그때 이제 겨울방학 대비해서 총정리하는 식으로 또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탐구는 방학 기간마다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하셔서 내가 이때 이랬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한번 치고 뭐가 남고 또 파도가 치고 뭐가 남고 이렇게 해서 몇 회독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2학년 전 학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 몇 분만 해도 스르르륵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후속 강좌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러분 한 번에 다 배우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한 번만 수업하고 끝낼 거라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 관련된 내용, 경제 여름특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날짜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경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 과목 강사 조성수입니다. 자, 이번에 여름방학 맞이해서 이제 8주 완성 사회문화 수업을 개강하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름특강 설명에 앞서서 사회문화 과목을 여러분이 1학기 때 어떻게 접했을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1년치 내용, 다른 학교였으면 1년 동안 배웠을 내용을 1학기 때 다 압축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석적으로 1년 동안 배우는 걸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EBS 교재를 좀 쓰시는 편이죠.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딱 절반 정도 내용으로 이제 1학기 내용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2학기 때 배우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계실 텐데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 1학기 때 내용 솔직히 어려우셨습니까? 실례하는 내용인데 이제 전제는 제가 깔고 얘기하는 거죠. 1학기 때 사회문화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아마 여러분이 제일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다면은 잘 대비가 되셨을 거냐면 시험 대비가 공통점, 차이점 혹은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다면 어떠한 논술 퀴즈 형태로 나오는 사회문화 형태의 특성상, 문제 특성상 크게 뭐 헷갈리거나 이러셨을 리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탐구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장난을 하는 어휘를 가지고 학생들을 살짝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문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했다면 내용 자체는 크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2학기 때 내용은 다릅니다. 1학기 때 아마 뭐 일부러 2학기 때 내용을 살짝 가지셔서 문제를 내시는 학교 선생님들 분도 계실 텐데요. 2학기 때 내용들은 바로 수능에서도 모의평가에서도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표를 내는 문제, 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심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그리고 중심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은 바로 표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요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학기 때 내용으로 딱 나눠서 배우신 분들이라면 1학기 때 내용만 가지고 2학기 때 내용도 쉬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물론 1학기 때 내용이 이미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문화 과목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모든 것이 장단이 있죠. 강약이 있듯이 자, 내용이 크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사회문화 이미 1학기 때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내용마다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문화 처음부터 중간 이번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까지 배우셨던 내용들 다 보시면 사실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나왔던 내용이 기말고사 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연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딱딱딱딱 끊어집니다. 즉 말해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여기서 내용 가져오고 여기서 내용 가져와서 융합해서 융합이라는 단어 아시겠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렇게 까다로운 어휘들이 이제 새로운 어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만으로 솔직히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능 기준으로 20문제 중에 반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단순 암기다 보니까 내용을 연결해서 응용하는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이 이제 내신 문제하고 수능 문제하고 제일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능 문제는 전체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앞에서 나오는 내용,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연결된다면 그걸로 새로운 문제를 만들죠. 그렇지만 내신은 딱딱딱딱 끊어져 있으니까 해당하는 과목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문제를 냅니다. 사회문화는 전체라 하더라도 딱딱딱딱 내용이 나눠지기 때문에 수능이랑 내신이랑 사실 문제 내는 유형 자체가 출제하시는 분이 거의 연결시킬 게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암기만으로도 20문제 반 가까이 맞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용 접근이 쉬운 만큼 경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사회탐구를 다른 과목 하고 있었어. 아니면 뭐 과탐을 하고 있었어. 근데 나 좀 등급이 아슬아슬해. 내가 좀 목표하는 바를 좀 높여야겠어. 그러면 갑자기 갈아타는 겁니다. 뭐로? 사탐에서 제일 응시 많은 게 뭐죠?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죠. 10만 명씩 보죠. 그러니까 여기를 갈아탑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뭘 노리겠어요? 당연히 1등급 노리겠죠. 그래서 경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등급을 유지하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나오는 건 반드시 맞추겠다. 물론 이제 재작년처럼 이제 정말 뭐 정답률이 뭐 2%밖에 안 되는 뭐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찍은 사람 아니면 맞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나 다 틀렸겠지만
일단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만점 아니면 1등은 못 받는 과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다. 자, 그리고 탐구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응시생이 있기 때문에 그 응시생은 뭐다? 다른 과목도 공부하던 학생들도 순간적으로 이 과목으로 갈아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암기는 기본이 됩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1학기 때 딱 그 절반만 내용 배우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배우신 바로 그 부분의 암기 내용은 슬프게도 수능으로 가신다면은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 이상 나올 걸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이상 나오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영원한 이슈죠. 끊임없는 표현과의 싸움입니다. 말장난, 새로운 표현, 새로운 단어. 근데 그게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요렇게. 네, 그래서 이미 익숙해진 표현을 피하려는 출제를 내게 됩니다. 내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보니 그렇게 까다로운 어떤 논리적인 구성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출제를 낼 때 최대한 문제를 좀 논리 퀴즈처럼 내요. 네, 박스 막 빈칸 예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뭐 얘는 만점을 받았느니 얘는 다 정답을 말했느니 얘는 하나 틀렸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내용 이해의 문제 자체에 난도를 주는 변형을 주려고 하죠. 네, 그런 게 존재합니다. 네, 뭐 제가 사회문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끔가다 이제 사회문화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걸 지겨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용은 분명히 아는데 왜 문제 자체를 이렇게 꽈느냐. 네, 그런 것 때문에 사회문화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자, 그리고 과거의 문제까지 아울러서 출제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논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출제하시는 분 입장이 돼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생 여러분이 출제하시는 분 입장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일단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학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다면 학부모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과거 그리고 새로운 표현을 계속 발굴해야 된다면 과거 한 10년 전 이런 내용들도 좀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을까요? 네,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의 문제까지도 일반적으로 다 살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둘째, 무조건 출제되는 표 해석 문제. 네, 2학기 내신에서의 핵심이죠.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되는 표 해석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과연 노인 인구 관련해서 나올까, 남녀 임금 차별 때문에 나올까, 아니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부분에서 나올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표. 그리고 그 표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자면 표 나오는 유형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거 외우시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절대 똑같은 문제 내지 않아요. 시중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럼 문제가 됩니다. 네. 자, 등급의 기복이 존재한다. 자, 어떤 거냐면요. 내용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그만큼 어때요? 네. 새로운 학생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전까지 등급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학교에서는 내신 등급에 있어서는 딱 우리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국으로 되면은 갑자기 이제 10만 단위가 되는 거죠. 네. 물론 거기에 또 재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고 이럴 거기 때문에 자, 등급 자체를 정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표 부분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계속 접하시는. 네, 그렇지만 결국 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등급 자체는 계속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그러니 꾸준히 잘 해둬야 된다. 등급 방심하지 말자.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이죠.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정독을 또 하시면서 결코 내 내신 점수에 만족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수능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만점을 목표로 꾸준히 자기 단련을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수업 진행 방식은요. 자, 지금 딱 여러분 선배들, 고3 선배들이 하고 계시는 바로 그 EBS 교재 문제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2학기 내용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2학기 내용이 바로 표 나오는 정말 수능에서 항상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하고 내신에서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이제 볼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주요 기출 문제들을 범위별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네. 이제 논리 퀴즈처럼 나오잖아요. 사회문화가 이미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예, 아니오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식의 암기 문제들은 없죠. 고등학교 내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범위별로 문제들을 다 보면서 과거에 이랬구나. 그러면 그 표현이 다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비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문제 꼭 보는 걸로.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를 마주하면서 스스로 객관적 평가를 병행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문화는 정말 응시생이 많습니다.
좀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으면 제가 경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요. 경제는요. 상대적으로 이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그리고 그걸 공부를 시키는 학교들도 많지 않고 학원도 많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사회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웬만한 학교들은 다 사회문화 과목이 있어요. 체계과 윤리 과목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학교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만 성적이 좋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전국적인 단위에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수능 10만 명이라고요. 응시생이 한 과목에. 자,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셔야 내가 지금 학교에서는 이래도 전국적으로 갔을 경우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방심하지 말자. 이런 게 돼야 돼요. 오히려 감정 추스려야 되는 과목이죠. 네, 그래서 객관적 평가는 항상 계속 같이 갈 거다. 8주의 수업 내내. 자, 그리고 클리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클리닉 시간을 따로 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들도 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평일이랑 주말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오전 2시까지 카톡이나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라든가 이거 질문하실 때는 사진을 찍어 주신 다음에 뭐 보기 몇 번이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해설을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표 같은 게 이제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인 상황인데, 표도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답을 당장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고민하시는 적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말씀 뭐 드리냐면, 질문하실 때도 사소한 거라도 항상 질문을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렇게 앞에서 다 모이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도 물론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집중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 다 뭐예요? 내가 다 그때 질문했고 확실하게 매듭을 졌었지 라는 식으로 해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습 시간을 줄이고 능률을 올리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러니 질문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어이없는 질문,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 만약에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질문 안 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어이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어이없는 질문을 생각하고 질문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안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질문은 다른 학생도 다 합니다. 네. 그러니 본인이 하는 질문이 좀 수준 낮은 게 아닐까, 뭐 이런 게 걱정하시면서 뭐 질문을 안 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황당한 질문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회문화 관련해서. 네. 지금 어디세요?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모의고사 있죠? 네, 평가원 모의고사죠? 수능 출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자체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그 교육청 문제들하고 다르게. 물론 교육청 문제들도 굉장히 뛰어난 문제들이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모의평가는 지금 고3한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한테도 나름대로 의미가 커요. 그래서 4회차, 5회차에는요, 미리 9월 초에 보게 되는 시험에 대비해서 제가 20문제 정도를 좀 이제 변형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본인의 강점과 약점, 이런 거 보시고, 아마 미리 예견하건대 아마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아마 대체로 비슷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약간 좀 학생분들,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약점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최고의 고3의 명답은 뭐였냐면요, 고3의 학습 태도는 뭐였냐면요, 지금 틀려서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면 지금 틀렸기 때문에 난 질문할 수 있고 내 약점을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난 이걸 보완해서 수능 때, 시험 때 그걸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예요. 네. 기가 막힌 학습 태도죠. 네, 최고입니다.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보이시는 거에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걸 질문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물론 공부를 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공부 안 하신 질문은 조금 그래요. 네. 좀 싫어요. 네. 자, 어쨌든 약점 보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후속 강좌로는 이제 2학기 내신 대비 수업과, 그리고 이제 고2시니까 겨울방학 끝나시고 겨울방학 딱 시작하시면 나면, 기말고사 12월에 딱 끝나시고 나면 이제 고3 모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겨울방학과 맞춰서 사회문화 겨울방학 특강 해서 여름방학 때 들으셨던 거 내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총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1학기 때 내용도 같이 보시는, 그렇게 정리하는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른 과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 파도 칠 때 어느 정도 또 기억하고, 두 번 파도 칠 때 또 거기서 더해서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 반복하시면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보고 다 기억해 버리시는 그런 분들이 존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다면 저는 여기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약점을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보완하시는 식으로 사회문화 공부 방향을 잡으셔서 저와 같이 8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구체적인 내용, 학습 일정은 이제 학원에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한국지리 올인원 강의를 맡은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의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요. 이 강의가 어떤 강의냐면 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8주 동안 8회간에 걸쳐서 이 한국지리 전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다. 그 강의에 대한 설명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올인원이고요. 뭐 양력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회부터 8회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1회에 걸쳐서 8회 동안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지리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의 전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이 강좌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뒤에 한국지리 중에서 무슨 내용을 배우냐? 바로 용암동굴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용암동굴이 교과서 상에는 뭐로 설명되어 있냐면 잘 흐르는 용암이 표면에서부터 굳고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용암은 아직 굳지 않아서 얘네들이 흘러나가서 빠진 상태에 생기는 어떤 동굴을 용암동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읽고 이해하는 거는 뭔가 좀 부족한데 이해는 돼. 근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용암이 흐르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위에 보시면 요 까맣게 굳은 게 이미 용암이 굳은 거예요. 왜? 표면이 차가우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굳고 요 아래 아직 빨간 거는 아직 안 굳은 거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아래 안 굳은 용암들이 빠져나오면 위에만 굳고 안은 텅 빈 그런 동굴이 생긴다라는 거죠. 걔를 용암동굴이라고 하는데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볼 수 있는 지형들 경관들 이런 것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과 이미지 자료, 동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재미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고등학교의 근무 경력을 통해서 내신과 수능 문제의 차이를 경험자의 시선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상 내신이 수능보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실제로 수능 같은 경우는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 한국지리 전 범위에 대한 내용 있죠. 한국지리 전 범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한국지리 전 범위, 모든 범위에 대한 내용을 총 몇 번? 1년에 한 번. 그래서 30분 동안 몇 문제? 20문제를 내는 시험이에요. 수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의 전 범위에 있는 내용을 30분 동안 20문제만큼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내는 시험이구나라는 건데 내신 같은 경우는요. 내신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그 한국지리를 1년 동안 배우는 학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지리 전 범위 중에서 몇 번? 4번 치기 때문에 4분의 1만큼의 범위, 전 범위가 아니라 4분의 1만큼에 있는 범위에서 몇 문제를 내냐?
보통 객관식을 20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과 단답형을 포함해서 한 5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분의 1 범위만큼에서 몇 문제를 내냐? 25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범위를 다룰 때는 총 몇 문제인 거야? 바로 100문제를 내는 거지. 이게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수능 같은 경우는 전 범위에서 20문제인데 내신 같은 경우는 전 범위에서 합치면 100문제 가까이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에서는요. 수능에서 잘 안 나올 법한 개념들도 쉽게 낸다라는 거예요. 왜? 범위가 좁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업 중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쓰냐면 얘는 내신에서는 잘 나온다.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 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실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요 범위가 좁으니까 수능에서 안 나올 법한 개념들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자의 시선으로 분석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요. 제가 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맡았었거든요. 통합사회. 고1 통합사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시험 좀 어렵게 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시험을 냈는데 그때 그 시험, 통합사회 시험의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냐면 바로 79점이었어요. 말이 되는 점수입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 점수는 예상 못했는데 1등급 컷이 79점이 나온 거예요. 그 학교가 공부를 못하는 학교가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인데 당시에 이제 통합사회 1등급 컷이 79점이 나왔다는 거지. 학생 수가 대략 200명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1등급을 7등까지 줬거든요. 7등? 그 7등 점수가 79점인 거야. 진짜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한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평균이 제일 낮은 과목이 당시에 통합사회였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렵게 될 수 있다니까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수능보다 훨씬 어려워지는 게 내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내신에도 충분히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세하고 세세한 개념들을 실어놓은 교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렇게 수능에서 안 나올 법한 개념들도 다 가르치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수능에서 나올 법한 내용들 그리고 안 나올 법한 내용들은 다 찝어주니까 넘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다? 넘어갔구나. 효율적인 강의다라는 거죠. 효율적인 강의. 그래서 국영수의 주요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한 그런 투자를 위한 효율적인 강의다라는 거죠. 국영수에 투자를 해야지 탐구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면 큰일 나요. 국영수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딱딱한 무채색의 수업이 아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수업이 기다려지는 강의다라는 거죠. 제가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어 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수업을 한다 라고 자신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실제로 학교에서도 좀 인기가 많았어요. 재밌다고 그랬거든요. 왜 재밌냐면 뭐 재밌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려요. 막 엄청 어린 건 아닌데 좀 어린 편에 속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 어떤 눈높이랄까? 어떤 제 관심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젊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코드 이런 공감대가 잘 맞는데 나쁘게 말하면 내가 나이값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코드 공감대가 잘 맞기 때문에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네,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다음 5번째, 지리 전공자의 전문성이 담긴 교재다. 이 교재를 제가 직접 만든 교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의 특징을 설명하겠지만은 제가 어쨌든 대학교를 요 과목을 다루는 대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학과를. 그래서 4년 동안 요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학과를 갔기 때문에 전문성이 담긴 교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뭐 물리라던가 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수업하라 라고 하면 저는 절대 못해요. 왜?
물론 고등학교 뭐 물리나 생명과학의 그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을 정도로 해라라고 하면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축약된 생략된 개념들을 이해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과탐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힘든 개념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이 교재에 녹아낼 수 있기 때문에 왜? 4년 제 나와버리니까요. 4년 동안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교재를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도 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교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재가 좀 두꺼운 편에 속해요. 한 280페이지 되거든요. 굉장히 두껍죠. 아무튼 그래서 두꺼운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단점으로 보면 굉장히 두꺼우니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 수업 중간중간에 얘는 내신에서만 나온다라는 거를 언급해 줄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강의다라는 거죠. 다음, 설명만큼 많은 질문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개념 숙지를 반복적으로 확인시킨다. 제가 수업 중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 많이 물어봐요. 뭐 이해됐냐? 그 다음에 뭐 너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점에서 이해를 못했는지 바로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분명히 앞에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멍 때릴 거 아니야. 그 상태로 뒤에 내용 쭉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이해가 돼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못하면 결국에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 중간중간에 질문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업 중에서만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나서도 그 개념을 잊지 않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냐? 매주 2회, 뭐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매주 2회 카톡으로 제가 문제를 드릴 거예요. 뭐 OX라던가 뭐 객관식, 그다음에 뭐 단답형, 뭐 서술형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카톡을 문제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서 그날 저한테 답변을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지 않게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2회 정도 카톡 퀴즈로 큰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꾸준히 반복하는 게 이 수업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저가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저한테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해서 그래야지 내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고 까먹지 않게 꾸준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쎄 빠지게 외운다고 해서 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전날까지 그 앞에 있던 개념들을 꾸준히 끌고 와서 까먹지 않게 갖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는 매주 2회 카톡 퀴즈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 교재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왼쪽은 뭐냐면 이제 개념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문제들이 실어져 있거든요. 제 교재 같은 경우는 1단원을 예로 들면 1단원의 개념이 있고 그리고 1단원 개념에 맞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문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전범위를 개념을 쭉 끝내고 문제는 그 이후에 풀 수도 있어요. 취향 차이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개념이 다 날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다 휘발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그때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넣기 위해서는 개념을 배우고 바로 그 개념에 맞는 문제를 푸는 게 개념을 체계적으로 까먹지 않고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과 교재를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교재상에서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보시면 실제 이 표 같은 경우는요. 뭐 수능 특강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디 뭐 교과서에 있는 그런 표들은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 뭐 참고서라던가 이런 것들 뭐 많이 참고를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법한 내용들을 실은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요 교재가 굉장히 좀 두껍고 자세하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교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뭐
그다음 뭐 평가원 문제들, 뭐 수능 문제라든가 6월, 9월 문제들, 그다음에 교육청 문제들, 좋은 문제들, 그다음에 내신 문제, 학교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과 그다음에 수특과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문제들도 좋은 것들을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교재다라는 거, 제가 만든 교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특징을 다시 보면요, 결국 두꺼운 교재, 세세하고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두꺼운 교재를 제 방식대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완벽하다고도 못하겠고 좀 충분한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복습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복습용, 여기 이것을 말했구나. 복습용 빈칸 교재를 통해서 매주 앞에 있는 내용을 잊지 않도록 반복할 건데요.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거 이제 실제 수업 중에 쓰는 교재겠죠. 근데 오른쪽에는 이 중간중간에 이 빈칸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앞에서 앞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의 빈칸을 뚫어 놓은 거를 푸는 거지. 그러면요, 결국에는 내가 여기 내용을 몰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 놓은 교재를 반복해서 풀므로써 내가 어떤 개념을 몰랐는지를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빈칸들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직전에는 그 빈칸만 쫙 뚫려 있는 교재를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할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요, 앞에 요 세계지리 설명회 때는 제가 못 넣었는데 까먹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뭐냐면요, 제 수업을 들어던 학생들의 어떤 리뷰, 이제 그 별점 이벤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읽어드릴게요. 뭐 이 친구는 이제 그 직보강식으로 받았던 그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과외를 딱 한 번 받았는데 효율이 다릅니다. 출제 경향은 물론 노스크라다무스급 예언으로 문제까지 똑같은 게 나오는데 교무실에 몰래 침입한 것 같았습니다. 진심이겠죠? 제가 저렇게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재는 교과서 포함 어떤 문제집 책보다 퀄리티가 높고 중간중간 노하우를 알려주시는데 실수할 확률이 대폭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부끄럽냐? 뭐 좀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진짜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면 제발 허준석 T의 세계지리 과외를 들읍시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절대로 제가 저렇게 써달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비판할 점이 있으면 써달라고까지 했는데 저렇게 써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세계지리 선택해서 막 높은 점수 이런 거 기대 안 하고 학원 다니듯이 다니랬던 것 같은데 열심히 따라오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 세계지리를 제일 자세히 알고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친구였어요. 한 20-30점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국영수 과목이라던가 다른 탐구 과목에서 한 20-30점 나오는 친구였는데 제가 좀 빡세게 노력을 했더니 이 과목, 세계지리 과목만 82점 받고 2등급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좀 놀랐거든요. 애들도 많이. 아니 어떻게 얘가 82점을? 이랬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이 점수 받고 굉장히 다시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애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 중에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려면 이것저것 찾아보고 강의도 찾아봐야 하는데 중요 부위만 콕콕 집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요. 이 친구도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세계지리 공부 스케줄표를 짜줘가지고, 그러니까 카톡 퀴즈랑 이때 이런 강의를 들어라 라고 표도 짜줬거든요. 그래서 세계지리 공부를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부끄럽긴 한데 헷갈리는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면 대학 논문을 뒤져서라도 답을 해주시고 수업 자료의 퀄리티와 정보량이 많아서 좋았고 학교 선생님을 해보셨던 분이라 출제 포인트를 많이 알려주셔서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퀴즈 문제도 주셔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복습도 하고 어떤 부분이 모자른지 더 공부해야 하는지 부족함도 알 수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 같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도움을 충분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래도요. 뭐 굉장히 이제 믿음직하게 생기진 않았지만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네? 한번 믿어주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국지리 수능 한국지리 올인원 강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올인원 강의 영상을 맡은 허준석입니다. 지금 영상은 그 세계지리 올인원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소개 설명의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양력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래서 이 수능 세계지리 올인원 강의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총 이 8회분으로 수능 세계지리 과목의 전 범위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차부터 8회차까지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전 내용을 배우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회차 동안 총 8주 동안 8회에 걸쳐서 전 범위를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좌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굉장히 볼품없지만 제가 PPT를 잘 못 만들어서 첫 번째,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사진 및 동영상을 통해 입체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이다. 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리 과목의 특징이 실제 있는 어떤 지형, 어떤 경관 이런 거를 다루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 나오는 지형들은 실제 사진 자료보다 어떤 추상적인 모식도라던가 어떤 그래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세계지리 과목에서 용암동굴이라는 걸 배우는데 용암동굴이 뭐냐라고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잘 흐르는 용암이 위에 표면에서부터 굳고 이 아래 아직 굳지 않은 용암이 흘러나가서 빠져나가서 생긴 구멍, 그 동굴을 용암동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교과서의 개념대로 배우면 이게 뭔가 이해는 되는데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용암이에요, 용암. 그래서 위에는 시꺼멓게 보이죠. 이 위에 시꺼멓게 굳은 거는 이제 실제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고, 이 아래에 빨갛게 보이는 거는 아직 안 굳은 거예요, 용암이. 그래서 실제 용암 동굴이 위에서부터 굳고 아직 덜 굳은 용암이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용암 동굴의 개념을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훨씬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진과 동영상, 뭐 실제 이런 이미지 자료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등학교 근무 경력으로 내신과 수능 문제의 차이를 경험자의 시선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수능 같은 경우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 수능 같은 경우는요, 이 세계지리 전 범위를 1년에 한 번 전 범위를 이렇게 쓸까요? 전 범위를 1년에 한 번 30분 동안 몇 문제? 20문제를 한 번 풀 수 있는 범위인 거예요. 그런 범위에 맞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전 범위에 걸쳐서 30분 동안 풀 수 있는 20문제만큼의 문제를 내는 게 수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신은 뭐냐? 자, 내신 문제는 어떠냐? 자, 이 세계지리 전 범위를, 자, 1년 동안 배우는 학교라고 가정을 할게요. 1년 동안. 그러면 몇 번 걸쳐요? 이 세계지리 전 범위를 4번에 나눠요. 1학기 중간 범위, 1학기 기말 범위, 2학기 중간 범위, 2학기 기말 범위. 그래서 이 세계지리 전 범위가 아니라 딱 몇 분이 4분의 1 범위만큼의 문제를요,
객관식은 보통 한 20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하고 서술형을 묶어서 한 5문제 정도. 그래서 대략 한 2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4를 하면 딱 뭐가 돼요? 전범위만큼의 몇 문제가 나오는 거야? 100문제가 나오는 거죠. 100문제가. 그러면요,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신은 좁은 범위에서 이 25문제만큼의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엽적인 개념이라던가 세세한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 얘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잘 나온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개념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 결국에는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내신에서만 나오는 개념들이 두드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 학교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얘는 내신에서 나올 만한 문제고 얘는 수능에서 잘 나오는 문제다, 개념이다 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장점이다라는 거.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일할 때 통합사회 과목을 맡았었거든요. 통합사회 과목을 맡았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통합사회 필기고사 시험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냐면 79점이었어요. 79점. 이 학교가 공부를 못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교인데 이때 1등급 컷이 79점 나왔었어요. 그 학교 학생이 한 대략 200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1등급이 7등까지 주거든요. 그 7등 점수가 79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 고1 과목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평균이 제일 낮은 과목이 통합사회였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내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능보다 내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적인 경험으로는 수능이 좀 어렵죠. 내신은 쉽지. 왜? 내신은 그 학교 안에서만 변별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아, 내 주변 애들 공부 진짜 존나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수능보다 항상 내신 문제가 쉽게 나왔을 텐데 내신은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신을 대비할 때만큼은 수능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만든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내신을 대비할 정도로 충분한 교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수능에서 안 나올 법한 개념들도 다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재는 굉장히 두껍고 자세하고 상세한데 뭐가 나오냐면 저기 세 번째, 국영수의 주요 과목 공부 시간 투자를 위한 효율적인 강의다. 즉 교재는 두꺼운데 그 안에서 얘는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에서는 안 나온다라는 거를 이 경험자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효율적인 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8회차 동안에 이 수능 세계질의 전 범위를 내신에서도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굉장히 잘 만든 교재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딱딱한 무채색의 수업이 아닌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수업이 기다려지는 강의다. 그러니까 수업이 기다려지는 강의라는 거예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저를 설명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이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재밌다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재밌게 수업하는 편이다라고 자신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학교에서 재밌다고. 네, 뭐 자랑입니다. 네, 자랑이에요. 재밌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물론 재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좀 어린 편에 속해요. 그리고 어리면서 동시에 이 좀 뭐랄까 관심사라던가 이 시선들이 좀 어리거든요. 좋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코드가 잘 맞고 나쁘게 말하면 나이값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생각해요. 네. 다섯 번째, 지리 전공자의 전문성이 담긴 교재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어쨌든 대학교에서 요 내용, 지리 내용을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뭐 물리나 뭐 생명과학 이런 과학 탐구를 수업하라? 전 절대 못해요. 왜? 뭐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던가 시험만을 풀기 위한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그러면 뭐 불가능하진 않겠지만은 그 어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 어떤 축약된, 생략된 개념들, 어려워서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 과목만큼은 제 나와바리기 때문에 전문성이 담긴 교재로 제가 잘 만들었다라는 거,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설명만큼 많은 질문으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개념 숙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제가 수업 실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물어봐요.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봐. 빨리 던져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 거기서 답변을 못하면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멍 때린 채로 들으면 그게 뭐 시간 낭비, 돈 낭비지 뭐야.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던질 거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도 카톡이나 전화로 계속해서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설명하겠지만 매주 2번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아마 월요일, 수요일 예상해요. 그 카톡으로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뭐 OX라던가 뭐 단답형, 서술형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카톡으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답변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할 때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랑 여러분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거든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 나랑 이게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물어볼 땐 편하게 물어보고 답할 땐 편하게 답하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구나. 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어가지고 내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 다음 7번째.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복습용 빈칸 교재를 통해서 매주 앞의 내용을 잊지 않도록 반복한다. 이 말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뭘 가져왔냐면 어머 멈췄어. 잠깐만요. 네,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교재를 캡처해 온 거거든요. 뭐냐면 교재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단원 개념이 있으면 1단원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1단원 개념에 맞는 문제들, 그 다음에 2단원 개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개념에 있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뭐 선생님마다 다른데 개념을 쭉 한 다음에 문제가 들어있는 교재 따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먼저 쭉 배우고 뒤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그 개념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휘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한 당시에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쉽게 까먹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다음에 바로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체계화시켜서 머리에 들어오려면 개념 다음에 바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게 내신 문제, 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게 장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4분의 1 범위니까. 그래서 교재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개념, 그 다음에 이 개념 뒤에는 그 단원 개념에 맞는 문제들 이렇게 수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수능이라던가 평가원 문제들, 그 다음에 뭐 교육청 문제들 좋은 건 뽑아놨고,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라던가 또 중요한 거는 수특수한 수능 연계교재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품으로써 개념들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개념들이고요. 이 개념들, 이 개념 교재들도 물론 이제 수특수완을 충실히 반영한 거에다 더불어서 제 어떤 꿀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실제로 이 표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다른 교재들을 참고하긴 했겠지만은 이런 약자라던가 줄임말들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게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다시 되네. 자, 그래서요. 다시 뒤에 하나 돌아서. 그래서 뭐냐면 요게 이제 수업할 때 쓰는 교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게 바로 이제 복습용 교재예요. 이거 보일지 모르겠네. 중간중간 같은 내용인데 같은 범위인데 이 밑줄 쳐져 있어요.
이거를 써서 머리에 익히는 거지. 그래서 이 복습용 빈칸 교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모르는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안 메꾸고 넘어가면 수능장 가서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놓은 교재를 복습용 교재를 줘가지고 그때그때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매주 2회 카톡으로 제가 퀴즈를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복습이 잘 돼야 돼요. 복습. 그러니까 그 당시에 쎄 빠지게 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안 까먹게 시험 날짜까지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교재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총 정리를 하면요. 8주 동안에 8회간에 걸쳐서 이 수능 3개들의 전범위를 다룬다. 그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도 같이 풀 거기 때문에 올인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념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이 앞에 있는 개념들을 까먹지 않게끔, 그래서 이거를 수능장까지, 뭐 여러분들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면 내신에서 요 과목을 선택했다면 내신에도 충분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내년까지 수능까지 끌고 간다면 굉장히 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계지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